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황재광 옮김, 출판 더 디퍼런스. 줄을 거두어들일 생각일랑 말고 그냥 뱃머리에 앉아 좀 쉬면서 물고기가 저 혼자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줄이 당겨지는 정도로 봐서 물고기가 방향을 돌려 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자 노인은 발이 딛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줄을 거두어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중심축 삼아 배를 짜듯이 좌우로 흔들며 줄을 끌어들였다. 이렇게까지 피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불기 시작하는군. 하지만 저 물고기를 잡아들이기에는 이런 바람이 더 유리해. 나한테 아주 절실한 바람이지. 저 녀석이 물러서서 멀어지면 좀 쉬어야겠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이제 한결 살 것 같아. 저 녀석이 두세 번 더 돌고 나면 그때 저 녀석을 잡아야지. 그는 밀짚 모자를 머리 뒤로 한껏 젖힌 채 뱃머리 쪽에 털썩 주저앉아 물고기가 회전하는 것을 느끼며 줄을 당겼다. 물고기야 열심히 돌아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네가 회전해서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잡아주마. 파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날씨에만 부는 미풍이었고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 나는 그저 남쪽과 서쪽으로 방향을 잡기만 하면 돼.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사나이라면 바다에서 길을 잃는 일 따위는 절대 없지. 내가 돌아갈 섬은 아주 길쭉한 섬이니까. 노인이 물고기를 처음 본 것은 물고기가 세 번째로 돌 때였다. 그 물고기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시커먼 그림자처럼 배 밑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노인은 물고기가 그렇게 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저렇게 큰 놈일 리가 없어. 하지만 물고기는 실제로 그렇게 큰 놈이었다. 물고기가 빙 돌아서 불과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면에 떠올랐을 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꼬리를 보았다. 검푸른 바다 위로 떠오른 그 꼬리는 커다란 낫의 날보다 더 높이 치솟았고 색깔은 아주 연한 보라색이었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물고기가 수면 바로 밑에서 헤엄칠 때 노인은 그 물고기의 거대한 몸통과 몸통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보라색 줄무늬를 보았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져 있었다. 이때 노인은 물고기의 눈과 그 물고기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도 보았다. 상어들은 간혹 물고기에 달라붙었다. 또 휘리릭 떨어져 달아나곤 했다. 그리고 가끔 물고기가 들이운 그림자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녔다. 이 상어는 길이가 각각 거의 1m 가까이 되었고 빠르게 헤엄칠 때는 뱀장어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단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담담하고 차분하게 돌 때마다 그는 줄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오게 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돼. 심장을 겨냥해야 해. 침착하고 대담하게 해야 해, 이 늙은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 다음에 돌 때 물고기는 등을 드러내 보였지만 배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돌 때도
먼 건 여전했지만 좀 더 물 위로 올라와 있었기에 노인은 줄을 조금만 더 거두어들이면 물고기를 배 옆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작살은 벌써 준비해 두었고 작살에 달린 가는 밧줄은 둘둘 말아 둥근 광주리에 담아두고 그 끄트머리 부분은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메어두었다. 물고기는 원을 그리며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대한 꼬리만 움직여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물고기를 더 가까이 끌어들였다. 물고기가 잠시 옆으로 뒤뚱 뒤집어지는가 싶더니 똑바로 몸을 바로잡고는 또다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노인이 말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인 거야. 그는 또다시 현기증이 났지만 있는 힘을 다 쥐었자 거대한 물고기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저 녀석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손아, 힘껏 끌어봐 하고 노인은 속으로 외쳤다. 다리야, 끝까지 버텨주렴. 머리야, 끝까지 버텨주렴. 나를 위해 끝까지 버텨다오. 넌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잖아. 이번에는 내가 저 녀석을 끌고 와 뒤집어 놓을 거야. 하지만 물고기가 배 옆에 나란히 와 있기 훨씬 전부터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물고기는 옆으로 약간 뒤집어지는가 싶다가도 금세 몸을 똑바로 세우고는 헤엄쳐 가버렸다.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그렇다고 나까지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말아.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너무 말라 말을 할 수조차 없었지만 노인은 물병으로 손을 뻗칠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배 옆으로 오게 해야 하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녀석이 몇 번 더 돈다면 그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해.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자넨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물고기가 또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을 때 노인은 고기를 거의 잡을 뻔했다. 하지만 고기는 또다시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헤엄쳐 가버렸다. 고기야, 네가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내 형제야. 나는 너보다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고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자,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난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 늙은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나이답게 고통을 참아낼 줄 알아야지. 아니면 고기만큼이라도 하든가.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 차려, 머리야. 노인은 자기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같은 상황이 두 번 더 벌어졌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때마다 노인은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봐야지. 노인은 다시 한 번 시도했지만 노인이 물고기를 뒤집었을 때 자기도 정신이 어질어질해 쓰러질 것만 같았다. 물고기는 어김없이 몸을 바로 세우고는 커다란 꼬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천천히 헤엄쳐 가버렸다. 노인은 손이 흐느적거리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어른어른한 형체뿐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겠노라 다짐했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인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었고
이젠 시작도 하기 전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한 번 더 시도해보리라.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마지막 남은 기력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자존심까지 다 동원해 노인은 물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대결했다. 마침내 물고기는 노인 곁으로 와 몸을 옆으로 뒤집은 채 힘없이 헤엄쳤다. 주둥이가 배전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상태로 길고 짙고 넓은 은빛 물고기는 보라색 줄무늬를 내보이며 한없이 헤엄쳐 배 옆을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은 채 작사를 한껏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거기에다 금방 짜낸 힘까지 더해 사람의 가슴팍 높이만큼 솟아오른 그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고기의 옆구리에 작사를 내리꽂았다. 노인은 쇠창살이 물고기의 몸에 박히는 것을 느끼며 창살을 더 깊이 박아넣기 위해 작살에 몸을 기대 온몸의 무게를 거기에 실었다. 죽음을 몸속에 꽂은 채 물고기는 다시 기운을 차리더니 그 엄청난 길이와 넓이와 힘과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이며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물고기는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의 머리 위 허공에 잠시 머무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내 물속으로 첨벙하고 떨어지면서 노인과 배 위로 물보라가 좌르르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기절할 것 같고 구역질이 나는 것 같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작사의 줄을 챙겨 맨손으로 천천히 훑어가며 풀어주었다.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노인은 물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놓고 뒤집어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작사의 자루는 물고기의 어깨에 꽂힌 채 비스듬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바닷물은 물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피가 수심 1500m도 넘는 푸른 바닷속 물고기 떼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그러다 피는 곧 구름처럼 번져나갔다. 물고기는 은빛 배를 드러낸 채 움직이지 않고 파도와 함께 둥실 떠 있었다. 노인은 언뜻 보이는 순간마다 주의 깊게 물고기를 살폈다. 그런 다음 작사의 줄을 뱃머리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 차려. 그는 이물의 널빤지에 기대면서 자신을 다그쳤다. 나는 늙은이고 또 너무나 지쳐버렸어. 하지만 나는 방금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어. 이제 뒤처리할 노역만 남아있을 뿐이야. 이제 저 녀석을 배 옆에 묶어두기 위해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설사 내 몸이 둘이어서 저 물고기를 배에 실었다가 물이 차면 둘이서 물을 퍼낼 수 있다 손쳐도 이 배로는 저 물고기를 절대 실을 수 없거든.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되면 저 물고기를 끌어당겨 줄로 잘 묶고 그 다음에 돛대를 세운 뒤 돛을 올리고 돌아가야 해. 노인은 밧줄을 아가미에 끼어서 입으로 빼 머리를 이물에다 꽉 붙들어 매놓을 작정으로 물고기가 배 옆에 나란히 오도록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저 녀석을 한번 보고 싶어. 직접 만지고 더듬어 보고 싶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녀석의 심장을 느꼈던 것 같아. 2번째로 작살 자루를 찔러 넣었을 때 말이야. 자, 이제 저 녀석을 끌고 와서 배에 단단히 묶고 저 녀석의 꼬리와 허리춤에도 올가미를 씌워서 배에다 단단히 붙들어 매야겠어. 이 노인네야,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물을 아주 조금만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힘든 노역만 잔뜩 남았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후에 고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늦어봐야 정오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군.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무역풍도 불고 있고 이제 낚싯줄 따윈 아무래도 괜찮아. 집에 돌아가면 그 아이하고 내가 같이 이어붙이면 되니까. 고기야, 이리 오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고기는 오지 않았다. 오기는커녕 벌렁 뒤집힌 채 몰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해서 노인은 고기에게로 노를 저어 배를 갖다 대야 했다. 노인이 물고기와 같은 눈높이가 되게 물고기의 머리에 뱃머리를 바짝 붙였을 때에도 노인은 그 물고기의 크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노인은 말뚝에서 작사의 줄을 풀어 그 줄을 물고기의 아가미 쪽에서 찔러 넣어 턱으로 빼낸 뒤 칼 같은 부리에다 한번 감고 그 줄을 다른 쪽 아가미에 다시 찔러 넣었다 빼서 부리에다 줄을 한 번 더 감고 그 다음에는 두 겹이 된 줄을 묶어서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잡아맸다. 그러고는 밧줄을 끊어서 고물로 들고 가 꼬리에 올가미를 만들어 묶었다. 원래 보라색과 은색이던 물고기는 이젠 온통 은색으로 변했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줄무늬는 손가락을 쫙 편 남자 손바닥보다도 더 넓었다. 물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이나 행렬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자의 눈빛처럼 아무런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녀석을 죽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노인이 말했다. 물을 조금 마신 후 한결 기운이 난 노인은 이제 머리도 맑아졌고 쓰러질 것 같지도 않았다. 물고기는 딱 봐도 700kg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보다 무게가 더 나갈지도 몰라. 내장을 제거하고 3분의 2만 남는다고 쳐도 이 고기를 한 근당 30센트에 팔면 얼마나 남을까? 계산을 해보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걸? 하고 그는 말했다. 암산할 만큼 머리가 맑지 않아.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만큼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길 거야. 뼈는 다친 데가 없어. 하지만 손과 등은 진짜 아프군. 뼈돌기는 어떤 병일까? 노인은 궁금했다. 아마 우리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른 채 앓고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이물과 고물 그리고 가름대의 물고기를 단단히 비끄러맸다. 고기가 워낙 크다 보니 마치 노인의 배보다 훨씬 큰 배를 옆에 나란히 묶어놓은 것 같아 보였다. 노인은 줄을 한 가닥 잘라서 물고기의 주둥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순조롭게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래턱을 부리에 동여맸다. 그런 다음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로 쓰는 막대기와 가름대로 누더기 같은 돛을 올리자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 쪽에 반쯤 누운 자세로 남서쪽을 향해 배를 저어갔다. 노인은 나침반이 없어도 어느 쪽이 남서쪽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무역풍이 불어와 살갗에 닿는 느낌과 돛이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목도 축이고 뭘 좀 잡아서 먹어둬야 하니까 손그물을 단 조그만 낚싯줄을 하나 들이워 놓는 게 좋겠어. 하지만 노인은 손그물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 미끼로 쓸만한 것도 상한 정어리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배 옆에 떠내려가는 누런 모자반류 해초 한 다발을 갈고리로 건져 올려 흔들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배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연화문 마리의 새우들은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뛰며 발버둥 쳤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 머리를 제거하고 껍질과 꼬리까지 죄다 씹어먹었다. 아주 조그만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 새우들이 영양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맛도 꽤 괜찮았다. 물병에 아직 2모금 정도 마실 물이 남아있어서 노인은 새우를 먹은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거운 물고기를 단 배치고는 순조롭게 나아갔다. 노인은 키의 손잡이로 방향을 조정했다. 노인이 배를 모는 동안 옆에 매단 고기가 보였다. 노인은 자기의 손을 살펴보고 고물에 몸을 기댈 때 등이 얼마나 아픈지 느끼고서야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놈을 해치우기 직전까지만 해도 고통이 너무나 심해 노인은 이게 꿈이거니 하고 생각했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잠시 허공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도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여느 때만큼이나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 물고기가 실제로 있고 자기 손과 등의 고통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손은 금방 나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피를 깨끗하게 빼낸 데다 짠 바닷물이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야. 깊은 바다의 검푸른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것뿐이야. 손도 제구실을 잘 해주었고 우리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는 입을 꼭 다물고 꼬리를 위아래로 고추 세운 채 나와 함께 형제처럼 바다를 떠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약간 흐릿해지자 노인은 저 물고기가 나를 항구로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녀석을 끌고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저 녀석을 매달고 가는 형국이라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 저 물고기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이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어쨌든 지금은 나하고 서로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거야. 원한다면 물고기더러 나를 항구로 끌고 가라고 하지 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저 녀석보다 나은 것이라고는 요령밖에 없는 데다 저 녀석이 나를 해치려 한 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했고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다. 노인과 물고기의 머리 위에는 뭉게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새털 바람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노인은 밤새도록 미풍이 불 거라는 걸 알았다. 노인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상어가 처음으로 물고기를 덮친 것은 이로부터 1시간 뒤였다. 상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상어는 검붉은 피구름이 1500m가 넘는 깊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옆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그 피냄새를 맡고 올라왔던 것이다. 상어는 무서운 속도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수면을 박차고 올라와 해가 비치는 허공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고는 다시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지만 피냄새를 맡고 배와 물고기가 지나간 길을 따라 헤엄쳐 온 것이다. 상어는 간혹 피냄새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냄새를 다시 찾아내거나 최소한 그 흔적이라도 찾아내 빠르고 힘차게 뒤쫓아왔다. 그 상어는 바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아주 큰 마코상어였는데
턱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무척 아름다운 물고기였다. 상어의 등은 황새치의 등처럼 푸른색이었고 대부분은 은색이었으며 껍질도 매끈하고 멋있었다. 이 상어는 큼직한 주둥이만 빼면 황새치와 생긴 모습이 거의 비슷했다. 바로 그 상어가 수면 아래에서 주둥이를 꽉 다물고 높은 등 지느러미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꼿꼿이 세운 채 칼로 물을 가르듯 빠른 속도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턱 부분에 꼭 담은 두 입술 안으로는 8줄이나 되는 이빨이 안으로 굽어 있었다. 대부분의 상어처럼 피라미드식으로 굽은 그런 평범한 이빨이 아니었다. 이 이빨은 사람이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므렸을 때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길이가 노인의 손가락만큼이나 길고 양면이 면도칼같이 날카로웠다. 그야말로 바닷속에 어떤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이 상어는 워낙 빠르고 힘이 세고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당해낼 천적이 없었다. 피냄새가 더 진해지자 상어는 푸른색 등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며 더욱 속력을 내 쫓아왔다. 상어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노인은 이놈은 겁이라고는 전혀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해내고야 마는 상어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해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물고기를 묶느라 좀 잘라서 밧줄이 짧았다. 노인의 정신은 맑고 또렷한 상태였고 각오도 비장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좋은 운이 오래 갈 리가 없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거리를 좁혀오는 것을 주시하면서 노인은 커다란 물고기를 한번 바라봤다.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녀석이 덤벼드는 걸 막을 순 없지만 내가 저놈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 덴투소, 이 망할 놈의 자식. 상어는 빠른 속도로 배 후미에 바짝 따라붙었다. 상어가 물고기에게 덤비는 순간 노인은 상어의 주둥이가 벌어지고 눈빛이 이상해지더니 이빨이 따가닥 소리를 내며 꼬리 바로 위에 있는 살점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을 보았다. 상어 대가리는 이미 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 등은 물 밖으로 막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물고기의 살점이 상어에 의해 우지직하며 물어뜯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노인은 상어 대가리를 향해 작살을 날렸다. 작살은 상어 코에서 똑바로 위로 뻗어 있는 선과 두 눈 사이가 교차하는 지점에 날아가 꽂혔다. 물론 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었다. 실제로 있는 것은 묵직하고 날카로운 푸른색 대가리와 큰 눈과 뭐든 집어 삼켜버릴 듯이 따가닥거리면서 마구 휘저어대는 턱뿐이었다. 그 상상의 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바로 골이 있는 부분이었고 노인은 그곳을 향해 내리찍었던 것이다. 노인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작사를 그 표적에 쑤셔 넣었다. 희망까지는 걸어볼 수 없어도 결의만은 비장했고 저기는 무뎌지지 않았다. 상어가 빙그르르 뒤집혔다. 노인은 상어의 눈이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상어가 한 번 더 빙그르르 뒤집어지면서 상어의 몸이 밧줄로 2번 감기었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상어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상어는 뒤집어진 상태에서 꼬리를 퍼덕이고 턱을 덜거덕거리며 마치 쾌속정처럼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상어의 꼬리가 물을 내리칠 때마다 하얀 포말이 일었다. 그리고 몸뚱이의 4분의 3 정도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부르르 떨더니 뚝 끊어졌다. 노인은 상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러다 상어는 아주 서서히 가라앉았다. 저놈한테 한 20kg은 뜯겨버렸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작사에도 가져가 버리고 내 밧줄도 가져가 버렸어. 내 물고기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 이제 다른 놈들이 또 덤벼들겠지. 물고기가 상어에게 물어뜯기고 나자 노인은 물고기를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다. 물고기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을 땐 마치 자신이 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 물고기를 덮친 상어를 내가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더구나 그놈은 내가 본 놈들 중에 제일 큰 덴투소였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말이야. 오래가길 바라기엔 너무 과분한 행운이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차라리 그게 꿈이었으면,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낚은 적이 없고 그냥 신문을 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거라면 좋겠구먼. 하지만 이 인간은 패배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이 패배할 수는 없어. 그래도 이 물고기를 죽인 건 유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힘든 시간이 올 텐데 나에겐 작사에조차 없으니. 덴투소는 잔인한 데다 재주도 있고 힘도 좋고 머리도 좋은 놈이야. 하지만 나는 놈보다 더 똑똑하게 굴었어. 아니,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단지 더 잘 무장되어 있었을 뿐이었는지도 몰라. 이 늙은이야, 생각 따윈 하지 마. 노인이 소리질렀다. 이대로 항해하다가 일이 생기면 부닥치는 거지. 하지만 나는 생각을 해야만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게 남은 거라고는 생각뿐이니까. 생각과 야구뿐이니까. 내가 상어 골통에 작사를 박는 활약을 봤다면 위대한 디마지오는 뭐라고 했을까? 그건 그다지 대단한 일이 못 되지만 노예는 생각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하지만 내 망가진 손은 뼈돌기에 버금가는 장애가 아니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야. 난 발 뒤꿈치에 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전에 헤엄치다가 가오리를 밟았을 때 다리 아래쪽이 마비돼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외에는. 이봐, 늙은이. 이 기왕이면 좀 즐거운 일을 생각해봐. 노인이 말했다. 시시각각으로 이 집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20kg을 빼앗겼으니 배도 더 가뿐하게 항해할 수 있고. 노인은 조류 안쪽으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도리가 있어. 노인은 크게 소리질렀다. 노 끄트머리에다가 칼을 단단히 묶어두는 거야.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자락은 발로 밟은 채 자기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자, 노인이 말했다. 나는 여전히 늙은이지만 이 무장하지 않은 늙은이는 아니야. 시원한 미풍이 불어왔고 노인은 순조롭게 항해했다. 물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았더니 일말의 희망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희망을 품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심지어 그건 죄라고 생각해.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게 늙으니. 지금은 죄 말고도 골치 아픈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더구나 죄에 대해서라면 난 아는 게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죄라는 것을 믿는지 확신도 없어. 아마 물고기를 죽인 것은 죄였을 거야. 내 목숨도 부지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죄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러기엔 때가 너무 늦은 데다 그런 건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지.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났듯이 자네는 어부로 태어났어. 성 베드로도 어부였고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 아버지도 어부였지. 하지만 노인은 자기하고 관련된 일들은 뭐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 라디오도 없고 읽을 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다. 자네는 다만 목숨을 부지하고 물고기를 양식으로 내다 팔려고 고기를 죽인 게 아니야. 노인은 생각했다. 자네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물고기를 죽였고 또 자네가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인 거야. 자네는 물고기가 살았을 때나 죽고 난 후나 쭉 물고기를 사랑했어. 물고기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아니면 더 큰 죄인가? 이 늙은이야, 이 생각이 너무 많아. 노인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자넨 덴투소를 즐거운 마음으로 죽였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은 자네하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놈이야. 그놈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놈이 아니고 상어처럼 닥치는 대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놈도 아니지. 덴투소는 아름답고 고결하고 뭐든 겁내지 않는 놈이거든. 내가 그놈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난 그놈을 아주 깔끔하게 해치웠지. 게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죽이고 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잡이는 나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나를 죽이고 있어. 그 아이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지. 나는 나 자신을 너무 기만해서는 안 돼. 노인은 배전으로 몸을 기울인 채 상어가 물어뜯어 너덜너덜해진 물고기의 살점을 한 점 떼어냈다. 살점을 입안에 넣고 씹으며 품질도 맛도 좋다고 느꼈다. 육고기처럼 탱탱하고 촉촉했지만 붉은색 고기가 아니었다. 살점에는 힘줄이 전혀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노인은 알았다. 하지만 물고기 냄새가 물속에 번지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었고 조만간 아주 힘든 고비가 닥치리라는 것을 노인은 알았다. 미풍이 변함없이 불었다. 바람은 동북쪽으로 약간 물러갔는데 그걸로 봐서 바람이 잦아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앞을 바라봐도 돛이나 다른 배나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물 쪽에서 뛰어올랐다 배 옆으로 헤엄쳐 사라져버리는 날치와 누런 해초뭉치만이 보일 뿐이었다. 새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물에 기댄 채 휴식을 취하고 기운도 차리려고 이따금 만색이 살점을 씹으며 2시간 정도 그렇게 보내고 있었을 때였다. 노인은 2마리 상어 가운데 첫 번째 놈을 발견했다. 노인이 소리 질렀다. 그 소리는 뚜렷한 의미로 해석해낼 수 없는 소리였다.
아마도 못이 손바닥을 지나 손 뒤에 있는 나무판까지 뚫고 들어갈 때 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내지르게 되는 비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갈라노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노인은 두 번째 지느러미가 첫 번째 지느러미 바로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을 쓸듯이 꼬리를 내젓는 모습이나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로 보아 이놈들이 산 모양의 코를 가진 상어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피냄새를 맡은 두 상어는 흥분한 상태였고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멍청해져서 냄새를 놓쳤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이러나 저러나 상어는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비끄러매고 키의 손잡이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칼을 묶어놓은 노를 집어들었다. 통증 때문에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노를 최대한 살며시 치켜들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손을 풀어주기 위해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통증을 억누르기 위해 손을 꽉 움켜쥔 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노려보았다. 상어의 넓적하고 평평하고 삽처럼 뾰족한 대가리와 끝부분이 허연 넓적한 가슴 지느러미가 보였다. 이놈들은 혐오스럽고 악취가 나며 산고기 죽은 고기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살인 상어였다. 배가 고프면 배의 키나 노도 물어뜯었다. 바다거북이 물 위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리나 발을 잘라먹는 것도 이 상어들이었고 물속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덮쳤다. 피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덤벼드는 놈들이었다. 에레이 갈라노들아! 노인은 소리 질렀다. 덤벼봐라 이 갈라노들아! 상어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접근하는 투가 마코 상어들과는 달랐다. 한 놈이 몸을 돌려 배 밑으로 자취를 감추는가 싶더니 물고기에게 덤벼들어 살점을 물어뜯느라 배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다른 한 놈은 옆으로 쫙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감시하다가 반원형 턱을 쩍 벌린 채 이미 물어뜯긴 부위로 덤벼들었다. 상어의 갈색 대가리 꼭대기와 척추와 골이 만나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다. 노인은 그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칼을 푹 찔러 넣었다가 빼서는 다시 고양이 같은 상어의 누런 눈 아래 내리꽂았다. 상어는 물고기를 놓아주며 떨어져 나갔고 이미 물어뜯은 살점을 끝까지 삼키더니 숨이 끊어졌다.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흔들렸다. 돛을 풀어주자 배가 측면으로 돌면서 상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어가 보이자 노인은 배전에 몸을 기대며 상어를 내리찍었다. 살점이 있는 부분을 내리찍었지만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또 칼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파왔다. 하지만 상어는 머리를 쳐들더니 재빨리 올라왔고 놈이 코를 물 밖으로 내밀며 물고기로 향하는 순간 펑퍼짐한 대가리 한복판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노인은 칼날을 빼내 또다시 똑같은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런데도 상어는 이빨을 여전히 물고기에 꽂은 채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한번 상어의 왼쪽 눈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에이! 노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척추골과 두개골 사이를 칼로 찔렀다. 이번에는 칼이 수월하게 들어가더니 놈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칼날 부분을 놈의 주둥이에 밀어넣고는 아가리를 벌렸다. 칼날을 비틀자
상어는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잘 가라, 이놈의 갈라노야. 한 1, 2km 그렇게 미끄러져 가라앉아 버려라. 가서 네 친구놈도 만나고 네 애미도 만나거라.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밧줄로 돛을 동여매 바람을 가득 채운 뒤 배를 원래 항로로 돌려놓았다. 이 저놈들한테 물고기의 4분의 1은 좋게 뜯겼군.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말이야. 노인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애당초 저 물고기를 낚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물고기야, 미안하구나. 괜히 너를 낚아서 만사가 틀어지고 말았어. 노인은 입을 다물었고 잊은 고기를 아예 쳐다보기도 싫었다. 피가 다 빠지고 해수에 씻긴 물고기는 거울 뒷면 같은 은빛 색깔을 띠고 있었지만 줄무늬는 아직 알아볼 수 있었다. 물고기야,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노인이 말했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미안하다, 물고기야. 그런 다음 노인은 자신에게 혼잣말을 했다. 이젠 칼을 잡아맨 부분을 살펴보고 어디 끊어진 데는 없는지 봐야지. 놈들이 더 몰려올 테니 그때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해둬야 하고. 이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노 끄트머리에 잡아맨 매듭을 살펴본 뒤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 숫돌을 챙겼어야 하는 건데. 노인은 챙겨왔어야 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데 자넨 그런 걸 하나도 챙겨오지 않았어, 이 늙은이야. 지금 수중에 없는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그럴듯한 충고는 잘도 하는군. 노인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제 충고라면 신물이나. 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고 노인은 키를 겨드랑이에 낀 채 두 손 모두 바닷물에 담갔다. 마지막 상어놈이 고기를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내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군. 노인은 물어뜯겨서 너덜너덜해졌을 물고기의 아랫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상어가 한번 부딪힐 때마다 물고기의 살점이 뜯겨나갔음을, 그리고 상어가 쫓아오기 좋도록 물고기가 바다 위에 고속도로만큼이나 널찍한 흔적을 남겼음을 알고 있었다. 이 물고기 한 마리 정도면 한 사람이 한겨울을 날 수도 있으련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게나. 오로지 휴식을 취하면서 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살점이라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물속에 퍼지고 있는 피냄새에 비하면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구나 문제될 만한 부분에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피가 나서 오히려 왼손에 쥐가 나지 않을 거야. 이제 뭐 더 생각할 만한 게 또 없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나타날 놈들이나 기다리자고.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결국 모든 게 잘된 일로 결말이 날지.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코가 삽같이 생긴 상어였다. 만약 사람 머리가 쑥 들어갈 만큼 입이 옆으로 길게 찢어진 돼지가 있다면 이 상어야말로 그렇게 생긴 돼지가 죽통을 향해 덤벼드는 것처럼 물고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하게 놔두었다가 노에 묶은 칼로 놈의 골에 내리꽂았다.
하지만 상어가 뒤집어지면서 몸을 뒤로 획 젖히는 바람에 칼날이 뚝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자리를 잡고 앉아 다시 키를 잡았다. 그 큰 상어가 처음에는 원래 제 크기였다가 점점 작아지며 조그만 형태로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노인은 쳐다보지 않았다. 평소 노인은 고기가 가라앉는 모습에 매료돼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만 지금은 그 광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직 갈고리 때가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야. 그래도 노가 아직 2개나 있고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도 있어. 결국 저 녀석들이 나를 이기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를 몽둥이로 때려잡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그래도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노인은 짠물에 손을 적시기 위해 다시 바닷물에 손을 담갔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바다와 하늘뿐이었다. 하늘은 조금 전보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 노인은 머지않아 육지를 보게 되기를 희망했다. 자네는 지쳤어, 이 늙은이야. 노인이 말했다. 속속들이 지치고 만 거야. 상어가 다시 덤벼든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물고기가 물속에 만들어 놓은 흔적을 따라 다가오고 있는 갈색 지느러미들이 보였다. 상어 떼는 이제 냄새를 쫓아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배를 향해 곧장 헤엄쳐오고 있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밧줄로 돛을 잡아맨 후 고물 밑으로 손을 넣어 몽둥이를 찾았다. 몽둥이라고 해봤자 부러진 노를 1m 정도 길이로 잘라 만든 노 손잡이였다. 손잡이 부분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아야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손목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달려들도록 놓아뒀다가 그놈의 콧등이나 정수리 부분을 정통으로 가격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2마리의 상어는 서로 바짝 붙은 채 다가왔는데 노인 쪽에 가까운 놈이 주둥이를 쩍 벌리며 물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이빨을 박는 순간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상어의 넓적한 머리통 꼭대기 부분에 힘껏 내리꽂았다. 몽둥이가 상어를 내리치는 순간 고무같이 탱탱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뼈에 부딪히는 듯한 딱딱한 느낌도 있었다. 상어가 물고기에서 떨어지며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그놈의 콧등을 다시 한번 세차게 내리쳤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 다른 상어들도 주둥이를 벌린 채 달려들기 시작했다. 상어가 물고기에 달려들어 주둥이를 다물자 상어 주둥이 언저리에 하얗게 비어져 나오는 물고기의 살점 조각이 보였다. 노인이 몽둥이를 휘둘러 상어 대가리를 가격했지만 상어는 노인을 쳐다보며 물었던 살점을 뜯어냈다. 상어가 살점을 삼키려고 물고기에서 미끄러져 나올 때 노인은 그놈을 향해 다시 한번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탱탱한 고무 같은 탄력 때문에 튕겨나오고 말았다. 이 덤벼봐라, 이 갈라노야. 노인이 말했다. 또 덤벼봐. 상어가 와락 달려들었고 노인은 그놈이 주둥이를 닿는 순간 또다시 그놈을 내리쳤다.
몽둥이를 최대한 높이 치켜들었다가 호되게 내리쳤다. 이번에는 골통 아래쪽 뼈에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상어가 살점을 물어뜯은 뒤 물고기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나올 때 같은 부위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했다. 노인은 상어가 또 덤벼드는지 살펴보았지만 두 마리 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중 한 놈이 수면에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이 보였다. 다른 놈의 지느러미는 보이지 않았다. 놈을 죽이겠다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아 노인이 생각했다.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두 놈 다 중상을 입었으니 맥을 못 출 거야. 두 손으로 잡고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절반은 뜯겨 나갔을 거라는 걸 노인은 알았다. 노인이 상어와 싸움을 벌이는 사이 해가 졌다.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내가 너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거라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테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내 걱정을 할 사람이라 봐야 그 아이뿐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무사할 거라 확신하고 있을 거야. 나이든 어부들 가운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걱정할 테고. 난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를 상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뭔가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반쪽 안이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넌 온전한 물고기였는데 내가 너무 멀리 나가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둘 다 망쳐놓고 말았어.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상어 여러 마리를 죽이고 또 꽤 조져놓기도 했잖니. 물고기야, 너는 왕년에 몇 마리나 죽였니? 그 머리에 장날을 쓸데없이 붙이고 다니진 않았겠지. 노인은 물고기를 생각하며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었다면 상어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봤다.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서 그걸 무기로 상어들을 상대했어야 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도끼도 칼도 없었다. 그래도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주둥이를 노 끄트머리에 붙들어 맬 수 있었다면 참 굉장한 무기가 되었을 거야. 그랬다면 물고기와 내가 같이 싸우는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오늘 밤에 상어놈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어떤 수를 써야 하지? 놈들과 싸워야지. 노인이 말했다. 죽을 때까지 이 놈들과 싸워야지.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만이 배를 꾸준히 끌고 가고 있어 노인은 자기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이 닿는 느낌을 확인했다.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두 손바닥을 닫았다 폈다 하자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물의 등을 기대도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깨의 통증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기도문도 외우겠노라 약속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문조차 외울 수가 없어.
부대자루를 가져다가 어깨를 덮는 게 좋겠군. 노인은 고물에 누운 채 배를 몰며 하늘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직 물고기의 절반은 남아있잖아. 노인은 생각했다. 절반만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운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아니야. 노인은 말했다. 너무 멀리까지 왔을 때 난 이미 내 운을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야.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이 정신 차리고 배나 제대로 몰아. 아직도 운이 넉넉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가 어디서 운을 판다면 가서 좀 사고 싶구먼. 노인이 말했다. 뭘 주면 운을 살 수 있을까? 노인이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이랑 부러진 칼이랑 못 쓰게 된 두 손을 주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다. 자넨 바다에 바친 80나흘을 대가로 운을 사려고 했잖아. 또 거의 살 뻔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걸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 어떤 형태로 오든 운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사고 싶구먼. 아바나의 불빛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난 참 바라는 것도 많아.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노인은 좀 더 편한 자세로 배를 몰기 위해 애썼다. 고통이 느껴지는 거로 봐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것을 본 것은 밤 10시쯤이라고 짐작되는 시각이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달이 뜨기 전 하늘이 어렴풋하게 밝아오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바람이 점점 강해져 거칠어진 바다 저편에서 그 빛이 한결같이 비치고 있음을 알았다. 노인은 빛이 있는 쪽으로 배를 몰아가며 머지않아 만류 가장자리에 닿게 될 거라 확신했다. 이제 끝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다시 공격해 올지도 모르지만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는 인간이 상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몸이 뻣뻣해지면서 쑤시고 아팠다. 상처가 나고 무리했던 몸 구석구석이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더 욱신거렸다. 또 싸워야 할 일이 없었으면 하고 노인은 바랬다. 제발 또 싸워야 할 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자 노인은 또 싸워야 했고 이번에는 싸워봤자 헛된 일임을 알았다.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노인은 상어 지느러미가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과 물고기한테 덤벼드는 인광밖에는 보지 못했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향해 뭉둥이를 휘둘렀다. 놈들이 배 밑에서 물고기를 뜯어먹느라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배가 몹시 흔들렸다. 노인은 느낌과 소리만에 쫓아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무언가가 몽둥이를 잡아채는 느낌이 나더니 몽둥이가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키에서 손잡이 부분을 떼어내더니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내리찍었다. 그런데도 상어 떼는 이물 쪽으로 몰려가더니 서로 번갈아가며 달려들어 물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었다. 상어들이 한 바퀴 돈 후 다시 달려들 때 물고기의 살점이 바닷물 아래에서 허옇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상어 한 마리가 물고기 머리를 물어뜯었고
노인은 이제 싸움도 끝임을 알았다. 상어가 절대 뜯기지 않을 육중한 물고기의 머리를 물었다가 이빨이 박힌 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노인은 키 손잡이로 상어의 머리를 내려쳤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또 내려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부러진 손잡이 끝부분을 쥔 채 상어에게 달려들어 찔렀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부러진 손잡이 끝부분이 뾰족하다는 걸 깨달은 노인은 다시 한번 상어를 푹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포기하고 빙빙 돌며 떨어져 나갔다. 몰려든 상어떼 중 마지막 남은 상어였다. 뜯어먹을 게 더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같으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었는데 그 때문에 노인은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 노인은 입안에 고인 걸 바다에 뱉으며 말했다. 갈라노야,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꿈이나 꾸거라. 마침내 노인은 자신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배의 고물로 돌아가 끝이 들쑥날쑥하게 부러진 키 손잡이를 키 구멍에 넣어보니 배를 몰 수 있을 만큼 그럭저럭 쓸만했다. 부대자루를 어깨에 두르고 배를 항로에 올려놓았다. 배는 가볍게 움직였고 노인은 아무 생각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갔고 노인은 귀향하기 위해 최대한 요령을 부려 솜씨 좋게 배를 몰기만 하면 됐다. 마침 식탁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는 사람처럼 상어들이 한밤중에도 물고기의 자네를 향해 덤벼들었다. 노인은 더는 상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배를 몰고 가는 것 외에는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배 옆에 달려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으니 배가 얼마나 가볍게 잘 나아가는지만 의식할 뿐이었다. 배 상태는 좋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키 손잡이를 제외하면 배는 아직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았어. 손잡이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노인은 이제 만류 안쪽으로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의 불빛도 보였다. 노인은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아무 일도 아니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 친구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곤 때때로 그렇다는 말이야 하고 덧붙였다. 우리의 친구와 적을 모두 품고 있는 드넓은 바다도 그래. 그리고 침대도 있지. 그냥 침대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는 정말 반가운 것일 수 있지. 심신이 녹초가 되었을 때는 특히 더 반가운 것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날 녹초로 만든 건 뭐지?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간 탓일 뿐이야. 배가 작은 항구로 들어섰을 때 테라스의 불은 꺼져 있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바람이 꾸준히 일더니 이제는 제법 거세졌다. 하지만 항구는 조용했고 노인은 배를 몰아 바위 아래 좁은 자갈밭에 댔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노인은 혼자서 배를 최대한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배에서 내려 커다란 바위에 배를 단단히 묶었다. 노인은 돛대를 내려 돛을 둘둘 감아서 묶었다. 그런 다음 돛을 어깨에 메고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실감했다. 노인은 잠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물에 반사되는 가로등 빛 덕분에 배 고물 뒤에 빳빳하게 서 있는 물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보였다. 하얗게 드러난 물고기의 등뼈, 시커먼 덩어리 모양의 대가리 부분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앙상한 것들도 모두 보였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꼭대기 지점에 도착하자 돛대를 어깨에 맨 채 쓰러져 잠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노인은 일어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너무 힘들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보러 길 저편을 지나는 게 보였다. 노인은 우두커니 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돛대를 다시 잡아 세워 어깨에 둘러맨 채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도중에 5번이나 주저앉았고 겨우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에 들어선 노인은 돛대를 벽에다 기대 세워놓았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등과 다리도 덮은 다음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양팔을 쭉 뻗은 채 신문지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집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때까지도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바람이 너무 거세 범선들이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는 매일 아침 하던 대로 노인의 오두막을 들여다보러 왔던 것이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 노인의 두 손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소년은 커피를 좀 가져오려고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나왔다. 커피를 가지러 가는 길 내내 소년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어부들이 노인의 작은 배 주변에 모여 배 옆에 묶여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중 한 어부는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가 뼈만 남은 물고기를 줄자로 재고 있었다. 소년은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가보았던 데다가 어부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노인의 배를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좀 어떠시더냐? 어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하지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방해하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5.5m야. 물고기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아저씨 말을 믿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에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고 뜨겁게 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나중에 뭘 드실 수 있나 알아올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가게 주인이 말했다. 저런 물고기는 생전 처음이야. 어제 네가 잡은 물고기 2마리도 참 좋았지만 말이지. 그까짓 거 제가 잡은 고기야 뭐.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도 뭐 좀 마실래? 하고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다시 올게요. 내가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해주렴.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한번 잠이 깨는 듯 했다. 그러나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소년은 길 건너편으로 가 땔감을 좀 빌려와 커피를 데울 불을 피웠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거 좀 드세요. 소년은 커피를 잔에 조금 따라 주었다. 노인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마눌린, 내가 놈들한테 깨졌어. 노인이 말했다. 놈들한테 단단히 깨지고 말았어. 그놈한테 깨진 건 아니잖아요. 저 물고기 말이에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내가 깨진 건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 페데리코 아저씨가 배와 어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데리코더러 쪽에서 물고기 덫으로나 쓰라고 해. 그 뾰족한 부리는요? 갖고 싶으면 네가 가지렴. 네, 제가 가질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수색했니? 그럼요. 해양 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됐었어요. 이 바다가 워낙 넓은 데다 배가 너무 작으니 찾기 어려웠겠지. 노인이 말했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누군가를 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노인은 새삼 깨달았다. 네가 무척 그리웠다. 노인이 말했다. 넌 뭘 잡았니? 첫째 날에 한 마리, 둘째 날에 한 마리, 그리고 셋째 날에 2마리 잡았어요. 참 잘했구나. 이제부터는 같이 다녀요. 아니다.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서 더는 운을 기대할 수 없어. 그까짓 운, 소년이 말했다. 제가 운을 가지고 다니면 되죠. 네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겠니? 상관없어요. 전 어제 2마리나 잡았는걸요.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젠 저랑 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녀요. 물고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잘 드는 창을 하나 마련해서 배에 늘 싣고 다녀야겠다. 장날은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용수철판을 뜯어내 만들 수 있지. 과나바코아에 가면 나를 갈 수 있거든. 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하니까 담금질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부러지거든. 내 칼은 부러지고 말았어. 제가 칼을 하나 구해오고 용수철판도 구해올게요. 강한 브리사바람은 며칠이나 갈까요? 한 사흘은 더 불겠지. 더 오래 불지도 모르고. 제가 다 준비해둘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치료하세요. 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뱉었는데 가슴 속에서 뭐가 깨진 것 같아 그게 걱정이다. 그럼 그것도 잘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좀 누우세요.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겨오고요. 내가 없는 동안 나온 신문이 있으면 그 아무거나 좀 집어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기력을 회복하셔야 하고요.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할 만큼 했지. 노인이 말했다. 그럼 전 음식하고 신문을 가지러 나가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푹 쉬세요. 손에 바를 약도 약방에 가서 사올게요. 패트리코한테 고기 머리는 자기 것이라고 전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잊지 않을게요. 소년은 문 밖으로 나와 달아빠진 산호암 위를 걸어가는 내내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관광객이 테라스에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꽃치어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바다를 바라보던 관광객 중 한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꼬리가 달린 크고 하얀 물고기 등뼈가 거센 파도가 울렁거리는 가운데 항구 어귀 바깥쪽에서 둥실 떠올랐다가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죠? 여인이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는 조류에 쓸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커다란 물고기의 기다란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비론이죠.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에요. 웨이터는 그 물고기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려 했다. 그때 여인이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근사하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때 그녀와 동행한 남자가 말했다. 길 위에 있는 오두막에선 노인이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고 소녀는 옆에서 그런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